황희 이 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같이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광재 교수님하고 황희 의원님 같이. 네, 안녕하세요. 잘 아시죠 서로. 네, 네. 오늘 저 초대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바쁘실 텐데 또 국방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네, 어제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네.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 엄중한 상황이었는데 혹시 어제 있었던 이야기 중에서 조금 지금 국민들이 아셔야 될 점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생중계됐으니까요. 대통령이 참 이거 대통령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직책이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직접 지시한 그것을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뭐 명령권자가 누구고 이게 뭐 정확하게 드러난 거죠. 직접 지시를 했다. 네, 그 전에도 뭐 국정원 1차장이 네. 직접 대통령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직접 이 비상계엄을 지시한 이런 양심 고백도 있었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빼박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황으로 보면은 사실 이 윤석열 씨가 이 모든 상황을 현장 지휘를 사실상 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명령도 불법적인 명령도 지시하고 또 상황도 관리하고 네. 중간중간에 수방사령관이라든가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어디쯤 가고 있냐, 지금 707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상황 관리까지 계속 세심하게. 그래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다라는 양심 고백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내란에 뭐 이제는 좀 무서운 게요. 이제 직접 수사가 들어가서 이제 밝혀지면은 아마 지금 얘기 못한 것도 또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과연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가 그 수준이에요 이제는. 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처음에는 뭐 대통령하고 통화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내용은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 좀 두 번 통화를 했는데 첫 번째 통화만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너무 폭발성이 크니까 얘기를 안 하다가 어제 이제 늦게 이제 박범계 의원 통해 가지고 양심 고백을 했죠. 어떻게 그렇게 뭐 좀 유도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진술이 바뀌게 분위기가 됐을까요? 참 어제 이렇게 쭉 현안질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야 그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탄탄하게 87년 이후에 이렇게 쌓아왔다라고 생각되는 게 군인들조차 계급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반적으로 되게 원칙적이고 상식적이에요. 네. 그러니 이것은 뭐 기획 의도가 어찌 됐든 도저히 성공할 수 없겠다. 네. 정말 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맨 위에 참모총장부터 맨 밑에 이등병까지 이렇게 쭉 놓고 보면 계급이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훨씬 더 민주적이고 상식적이고 원칙적이고. 그렇군요. 본인들도 시민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그때 아마 자식들 군인 보낸 분들은 아마 다른 국민들도 아마 밤잠 못 이루겠지만 특별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책임질 위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을 묻고 엄정하게 처벌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군인들의 이번에 용기 있게 처신한 사람들, 그다음에 일반 군인들에게는 오히려 용기를 주는 그런 것이 함께 있어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김용현 전 장관이 일단 구속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수사가 급물살 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김용현 뭐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보면 충암고 3인 동문회 여기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윤석열, 김용현,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 사령관. 그래서 여기 뭐 확신범들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을 좀 거칠지만 이거 무슨 재판하고 말고 또 없을 정도로 너무나 사실관계가 뚜렷해서 이제는 서서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본인의 어떤 이거를 서서히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돌리고 있어요. 혼자 기획했고 의도했다 이런 걸 이제 같이 상의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 사람들 뭐 철학도 없고 소신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라서 이제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
각자 살려고 이제 각자 도생으로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윤석열 씨에 대한 직접 수사나 또 윤석열 씨가 그때 했던 행동들의 팩트, 사실관계도 금방금방 드러나겠네요. 그렇죠. 아, 저는 절대 비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다 드러날 될 것이고 국민들이 다시는 이 나라에 이 계엄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대통령한테는 절대 과도한 권력을 줘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걸 나는 이번에 확실히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이게 또 좀 죄질이 좀 나쁜 게 보통은 권력을 갖지 않은 자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도 일으키고 폭력도 물리력도 군대도 동원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것은 자기가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세계에서도 가장 유례 없이 막강하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법대로 다 하면 되는데 법대로 안 되고 또 원칙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폭력을 휘두른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이거 죄질이 나쁜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에 그 국회는 자기 본연의 임무로 탄핵하고 수사기관은 수사해서 결국 처벌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우리가 깨닫게 된 거잖아요. 이게 계엄 관련된 헌법 개정해야 되겠구나. 법률도. 그리고 이제 28번 이거 그 국회에서 의결한 거를 마음대로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 이거 없애야 되겠구나. 이런 몇 가지 근본적인 이 제도. 아마 이게 탄핵하고 나서 국회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계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여야가 아마 제도로 하나 통과시키고 나면 전 세계에 엄청난 임팩트를 줄 거라고 봅니다. 계엄 관련돼서 법령에 지금 문제가 있나요?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계엄 이제 요번에 이제 위반한 게 이제 포고령이거든요. 네. 예, 포고령 이제 계엄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하고 계엄법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계엄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사법 특히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사법 행정권을 장악하고 또 시민의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고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에 대해서는 못 돼요. 헌법기관은. 예. 그래서 심지어는 국회가 이 계엄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국회가 폐회 시는 계엄을 선포한 자가 거꾸로 국회에다가 집회를 요구하고 이 계엄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국회에 본회의를 무산시키고 국회의원들이 그 의결하지 못하도록 체포하려고 시도했고 또 폭력을 휘둘러서 유리창 깨고 무장 군인들이 난입을 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헬기로 이동한 것은 그 불법적 의지가 매우 신속하고 정광석화처럼 추진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뭔가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 특히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는 이 절차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좀 명시적으로 더 해놔야 된다. 저는 계엄의 국회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시가 왔는데 국회가 동의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중앙선관위도 헌법기관인데 거기를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계엄 해제를 국회가 했는데 몇 시간 동안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제 안 하고 있었죠. 네, 법률을 보니까 지체 없이. 그러니까 지체 없이가 얼마를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72시간을 말한다는 거야. 3일.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히 우리가 계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는 사전에 국회 동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지체 없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법률 정비를 하고 이게 이번에 탄핵 끝나고 나면 국회가 한번 결의안 내고 헌법 개정안 그다음에 법률 개정안도 같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누가 지체 없이 뭘 하라 그러면 3일 있다 하면 지체 없이 해서.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오고 있어요. 이거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국가수사본부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찰청도 포함해서 같이 압수수색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망이 점점 조여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뭐 경쟁적으로 공수처, 경찰, 검찰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뭐 수사도 뭐 수사지만 일단 탄핵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좀 해결이 되겠죠. 일단 직무 정지가 되는 것이고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야 될 것이고 어제 통과된 상설 특검이나 앞으로 통과될 일반 특검을 통해서
경찰이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하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모든 그 수사 자료들을 다 이제 특검에 넘겨야 되는데 그 전까지 특검에 넘기기 전까지 자기 어떤 조직의 어떤 보호 차원에서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만큼 많은 공을 세웠다. 뭐 이제 이런 경쟁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지금 수사 경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가가 좀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본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먼저 하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의 국회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와 이 수사기관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 그다음에 또 법원이 법원의 판단을 내리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확실하게 작동되고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 국가구나라는 거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게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응? 그러면서 국가 신인도를 만드는 차원에서도 왜냐하면 탄핵이 끝나고 나면 누가 국가를 경영할 거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거냐는 문제를 국제사회에 우리는 또 다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지난주에 7일에 탄핵안이 통과가 됐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이 과정이 진행됐을 것 같네요. 직무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에서 우리 수사 들어가면 권한대행이 어쨌든 정부는 관리하는 상황에서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지만 직무정지된 상태니까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아주 사실은 국민들 보기 시기에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치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법관 검사 출신들이고 그런데 실제 이 누구도 권한을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력을 양수양도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것을 여당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그 법치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해 자체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 걱정되는 게요. 지금 김용현 전 장관도 휴대폰 3번 바꿨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윤석열 씨도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증거가 다 인멸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전사령관은 전화 받았다고는 하지만 전화를 한쪽은 더블 체크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금방 나오지 않을까요? 네, 뭐 비화기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암호가 코드화돼서 아이고 속보가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몰락하는군요. 그 전에 청문회 때가 생각이 나요. 네, 청문회 때 보면은 사실은 경호실장을 대통령을 경호하고 이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곧바로 국방부 장관을 시키는 사례가 없거든요.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은 국민을 경호하고 국가를 경호해야 되는 사람이고 대통령 경호실장은 대통령만을 경호하는데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갔을 때 그 관성적인 그런 심리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몇 번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청문회 때 그런 걸 읽으셨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저희 국방위원들은 다 느끼는 건데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보면은 특히 그 김용현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소위 이제 충암고 출신들 이 사람들은 정말 그 태도가 국회의원들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때. 정말로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모든 게 계획되지 않았을까. 마치 그 표정이 그래 너희 좀 있으면 혼날 거야 라는 표정으로 거의 뭐 막 가는 식이었거든요. 그래 다 보면은 딱 그 사람들이 저는 이 비상계엄 이 내란을 주도하고 그때부터 기획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실제로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참담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 민주주의 부분에서 경제에서도 144조 원이 날라간 거. 더 제가 참담하게 생각하는 거는 주한 미국 대사가 방송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계엄. 근데 용산 대통령실에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더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미국 본부에서는 계속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런데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가 무슨 전화가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 계엄군이 뭐냐면 수방사령을 움직일 때는 미군하고 상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거는 외교도 대참사이고 민주주의의 파괴이고 경제도 자체를 몰락시키는 거기 때문에 빨리 탄핵을 시켜야 탄핵된 대통령 윤석열 씨를 수사기관이 그래도 체포해 나가는 모습이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저는 중대한 고비라고 봅니다. 지금 그 김용현 전 장관 관련해서 제가 속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젯밤입니다. 어젯밤 11시 52분께 그 동부구치소 화장실에서 내의와 내복 바지를 연결한 끈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는데 통제실에서 근무자가 발견해서 바로 출동해서 문을 열었고 그래서 시도를 포기하고 나왔다고 하고 현재로서는 이제 보호실에 소형돼 있고 건강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황 의원님 이런 상황은 정말 너무 비극적인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하셨을 텐데. 뭐 참 지금 더 뭐 할 말이 없고 그 전 상황을 이제 계속 보게 되죠. 네. 특히 이제 국정감사 때부터 이들의 태도라든가 발언이라든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면서 마치 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그런 태도가 이미 그때부터 이 내란 비상계엄을 다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러면 앞뒤가 딱 맞아요. 네.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사령관 중에서도 다른 사령관보다 여인형 사령관이 방첩사 사령관이 특히나 그 국회의원들 대하는 태도가 정말로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요. 그럼 이미 이제 그런 계획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렇겠네요. 무력으로 제압할 대상들로 보였군요. 좀 있으면 이제 뭐 전두환 서울의 봄처럼 곧 있으면 내내 이제 다 잡혀가서 다 어려운 거 이제 치를 텐데 그때 내 앞에서 이제 빌 것이다. 무릎 꿇고 빌 것이다. 뭐 그런 비아냥거리는 그런 얼굴 표정 같아서 네. 더더욱 끔찍하고 지금 소름이 되돌아보니. 끼칩니다. 소름 끼치네요. 참 이게 국민들이 막아 주셨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 지금 계획에 나오는 거 보면은 북한에다 드론을 띄워가지고서 이 약간 국지전 같은 걸 지금 발생시켜가지고 지금 일종의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이런 지금 징후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라를 팔아먹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또 이게 성공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러시아 외교관이 그러잖아요. 북한이 이해가 간다. 저렇게 돌발적이고 돌출적이고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인데 북한이 그렇게 그 안보 경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우리가 흔히 평상시에 북한이 돌출적이고 뭔가 좀 불확실히 많고 뭐 이런 되게 위험 수위가 높은 정권이다 또는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니 이게 얼마나 창피할 노릇입니까?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정말. 자, 근데 그러면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 좀 말씀을 두 분이 지혜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는 일단 두 트랙인데 하나는 수사는 특검으로 가자. 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상설특검 통과시키고 이 일반 특검도 발의하셔서 통과시키려고 시도하시는 것 같고 또 한 트랙에서는 탄핵, 14일 탄핵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 국민의힘이 또 참여를 해줘야 이게 탄핵이 통과되는 거. 이 두 가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자유롭게 좀 말씀하시죠. 보통 지금 수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체포 구금해서 구속한다. 구속해도 대통령 군 통수권의 지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모순이죠. 이것을 뭐 여야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되고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될 정도면 이제는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의 직무를 대통령 지위를 뺏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탄핵이고 그것만이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이고 가장 적법한 조치입니다. 탄핵 이후에는 이제 헌재는 헌재대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한 90일 정도 걸렸어요. 헌재는 헌재대로 또는 특검은 특검대로 각자 영역에서 이제 그동안의 그 죄를 밝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이번 토요일 날 탄핵을 통해서 직무정지를 시키고 헌재와 특검의 수사 결과,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지금부터는 주권자의 시간입니다. 네. 이거 무슨 뭐 여당의 누구가 이렇게 저기 권력을 양도 양수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주권자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권자와 소통을 잘 하고 이 짧은 이 시기를 잘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광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황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탄핵이 가장 합법적인 길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길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자기 사활을 걸고 수사를 해야 되고 결국 특검이 오게 되면 자료를 다 넘겨야 한다. 그리고 특검이 통과되고 나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건가를 정해야 되는데 여야가 신속하게 다시는 계엄이 없는 나라가 되는 제도에 대해서 합의하고 필요하면 법률 결의안을 일단 통과시켜야 된다. 또 하나는 지금 환율 문제가 1,430원인데요. 1,500원 올라가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안정화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필요하다면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한미 통화 수합에 대한 국회 결의안이 일본에서도 있었고 캐나다에서도 있었거든요. 그 코로나 때 그런 부분에서의 이 시장 안정화 부분도 같이 해나가면 대한민국은 계엄이 없는 나라가 되고 시스템으로 통치되는 나라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전 세계의 국가의 경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처신하는구나라는 것이 되면 한편으로는 확실하게 우리가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도 하면서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근데 지난주 토요일에도 저희 생중계 저도 여기 앉아가지고 똑같이 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진행하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너무 실망했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딱 기다리는데 결국에는 9시 반까지 기다렸는데 그냥 불성일비 돼버려서 한 명 국민의힘 의원들 돌아오는 거 막 마음 졸이면서 보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에 만약에 여당이 여기 표결에 동참하지 않으면 옛날 통진당 해산됐듯이 벌써 이게 두 번째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정당의 이게 철학이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이거 고민을 해야 될 때예요. 이러면 정말로 존립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그 통진당 해산될 때 걸 찾아보니까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정당은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이 헌법재판소에 요청해가지고 해산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따라가지고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나온 대통령이 한 번은 국정농단한 거고 한 번은 국가 반란 내란 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엄중한 죄가 어디 있어요? 고민해야죠. 저는 국민의힘 출신인 우리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해산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회의원 저 오래 안 하는 거잖아요. 좀 있으면 그만두는 거잖아요. 마르고 닳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생각하고 이웃 친척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 그들의 눈동자가 뭐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나 경제나 한미동맹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탄핵에 하는 것이 저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다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참 와닿네요. 그러네요. 저 삼선인데 이게 뭐 순식간에 시간이 한 10년이 지나갔거든요. 이건 뭐 진짜 국회의원은 정말 잠깐 하는 겁니다. 잠깐 남의 자리에 와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냥 떠나는 거거든요. 잠깐의 순간입니다. 그러게요. 돌아갔을 때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이럴 때 표결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상황은 김상욱 의원이 탄핵 찬성 표결하겠다 분명하게 얘기했고요. 안철수 의원하고 김예지 의원은 지금 지난번에 탄핵 표결했고 찬성을 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또 찬성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김용태 의원, 배현진 의원은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조경태 의원은 토요일까지 봐가지고 퇴진에 대해서 명확한 거 없으면 자기도 표결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6명입니다. 아직. 이제는 뭐 표결에 참여하겠다라는 지금 현 상황에서의 의미는 탄핵을 하겠다라는 의미와도 맞닿아 있는데 그거는 또 모르죠 이제. 근데 아마 이번에는 좀 자유투표로 열어놓지 않겠습니까? 네. 예. 지난번처럼 아주 우스꽝스러운 자당 의원들을 가둬놓고 나가지 못하게 서로가 감시자가 돼서 그런 우스꽝스러운 것보다는 아마 자유투표를 열어서 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될 겁니다. 그때 국민의힘 의총하는데 가셨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을 다 잠궈놓고 가는데 잠가놓고 자당 의원들이 이제 못 나가게. 네. 왜냐하면 또 국회 밖으로는 못 나가요. 워낙 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참 그 뭐 하는 짓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다 모여서 문 닫아 건 상태에서 안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이전 실제로는 회의도 안 하고 그냥 있는데 원래는 본회의가 열렸을 때 의원총회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전례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의원총회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냥 앉아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우스운 변명을 해가면서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모든 죄가 드러나고 이제 앞으로는 국가 반란과 내란에 이제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부터는 더더욱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부분의 의원들은 동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그 산티아고에 비는 내린다라는 영화에 보면요, 이제 결국은 이 폭압적 정권이 이제 체포해서 고문을 해요. 그럼 옆에 고문의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절규하거든요. 우리는 인간이야. 우리가 인간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그 절규하는 영화의 장면이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은 어쨌든 국민들의 선출된 것이잖아요. 저 빈 의석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또다시 그러면 전 국힘은 해산하는 게 맞다. 그리고 참여했는데 국민의 80%가 탄핵하라고 하려고 어제 국회에서 사령관이 나와서 대통령이 전화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라고 그 얘기를 듣고 여기에 찬성표를 안 던진다면 그거는 정말 국회를 떠나야 될 일이죠. 너무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두 분 말씀대로 좀 희망을 걸어보고요. 탄핵이 가결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지금 말도 못하게 우리나라 이 국제망신 다 당하고 환율도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경제도 내수 경기도 지금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바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과정으로 이걸 좀 수습을 해나가야 될까요? 진짜 탄핵 이후에 그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그 시간일 텐데 실제로 한쪽으로는 무너진 국격이라든가 이런 걸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생 경제도 회복하고 그래야 되는 숙제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또 현실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이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정당들이 사심을 버리고 특히 남아있는 정부 어떤 관계자들하고 정말로 이거는 꼼꼼하고 촘촘하게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이 한 수개월의 이 시간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과 이런 걸 민생을 회복시키는 그런 아주 전격적인 그런 발디딘 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2월에 탄핵 의결하고 3월에 헌재 판결이 나왔죠. 90일 걸렸습니다. 90일. 이번에도 그 정도 걸린다고 예상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12월이니까 1월, 2월, 3월 정도고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면 4월, 5월 비슷한 일정을 가게 되겠네요. 공교롭게도 비슷한 일정으로 가게 되겠네요. 이광재 의원님은 어떠세요? 그 역사의 교훈인데 우리가 12월 3일이 전두환 씨가 그 구속된 날이에요.
그런데 12월 3일 날 계엄이 일어났네요. 그 결과는 저는 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계엄이 우리가 탄핵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누가 국가를 경영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여야가 빨리 해야 될 거는 계엄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제도를 여야가 빨리 통과시키는 게 국제사회에 안정감을 저는 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다음번 대선하고 그 대선 치를 때 저는 개헌 투표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계엄은 이제 다시 발생하지 못한다는 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점. 두 번째로는 불통 대통령. 국회가 통과됐는데 자기 마음대로 뭐냐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 거부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 또 하나는 장관들을 정말 그 분야의 최고를 뽑아야 장관이 되는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 열 확 받게 한다고 난 다음에 그냥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사청문회 제도와 이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우리가 감시하고 할 수 있는 이 개헌 문제도 같이 해서 저는 국민투표에 붙여서 대한민국이 재설계되고 다시 태어난다. 금모으기 때문에 IMF 때 전 세계 존경을 받았다면 이제 다시 뭐냐면 대한민국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막강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 박근혜 때 그 촛불광장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결국은 그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그러니까 예산 편성권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네. 예산을 집행하는 권력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대통령 5년 동안 우리 예산을 다 5만 원권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지구 전체를 바닥까지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규모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편성권, 집행권, 그다음에 그걸 감시 감독하는 감사원 권한 모든 것이 그다음에 또 입법권도 행정부가 있고 모든 권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권한을 조금 분산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아까 이광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뭔가 헌법을 계엄도 관련해서 그러니까 뭔가 너무 권한이 많으니까 더 욕심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윤석열도. 그래서 이것을 조금 분산시키고 견제 균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와중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1차 계엄을 국회가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걱정한 게 뭐예요? 2차 계엄 또 오는 거 아닌가? 네, 당장. 지금도 뭐냐 국군 통수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한테? 외교권은요? 지금 좀 있으면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선돼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밀려오게 될 텐데 외교권은 누구 있어요? 지금 현직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제도 자체를 이제 새롭게 설계하는 그 구조적인 대한민국을 새롭게 태어나는 길을 이번에 만들어야 된다. 네, 네. 어떤 대통령 한 사람의 난폭한 반헌법적인 결정 때문에 나라 전체가 이렇게 위기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구조적인 전환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너무 이렇게 급박한 게요. 지금 우리 얘기 나누는 과정에도 계속 속보가 들어옵니다. 경찰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서 인원 18명 투입했고요. 경찰은 국무회의 처음에 개최했을 때 당시에 출입자 확인하겠다고 했고 다 수사 대상이라는 얘기죠. 국회의장은 내란 관련된 국정조사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의 공개 증언도 국정조사에서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참 이게 대통령 제도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허탈한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저는 이번에도 각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과거 모래시계라는 그 드라마가 나왔기 때문에 전두환 씨를 감옥에 보낼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서울의 봄이라는 거, 한강이라는 작가의 노벨상 수상, 그리고 시민들의 이 연대, 이게 아마 또 하나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 거라는 거지. 그래서 모든 독재자는 계엄할 때 언론, 출판, 결사 이거를 막는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문화예술인들한테 정말 언론인한테 각별히 감사드려요, 진짜.
시청자 여러분, 서울의 봄하고 이번 12.3 이 내란 사태하고 비교한 이야기를 어제 이정환 대표하고 같이 나눴거든요. 그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이번이 왜 훨씬 더 심각했는지 나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두 분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상임위 현안 질의 때 한 얘기입니다. 서울의 봄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보면 전두광이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그랬는데 이런 비상계엄, 죄질이 나쁜 이런 것들은 성공해도 반역이라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추위에 이렇게 우리가 탄핵을 촉구하는 현장에 나오기 어렵잖아요.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이제 민주당은 이 태극기를 전부 다시기로 했더라고요. 이 태극기가 다시 국민의 마음속에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카톡 프로필을 전부 태극기로 싹 바꿔서 마음을 한번 모았으면 좋겠어요. 100만 개의 태극기가 여의도에 또 이 유튜브에 SNS에 펄럭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바꿔보자 이런 말씀으로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 텐데요. 아이고 지금 마지막에 황 의원님께서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성공해도 반역입니다. 전두환 씨도 성공했지만 그때는 성공했지만 결국 26년, 27년 뒤에 사형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은 이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인 대한민국은 내란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번 기회에 금요일에 국회의원들께서는 투표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촛불로 또 응원봉으로 또 태극기로 한번 좀 입증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황희 의원님하고 이광재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